임금님께 어사화까지 하사받으며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당대 최고의 천재. 이선비. 온 고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정승대 금지옥엽 달과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하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면사포를 걷어낸 순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절세미인이라 소문났던 신부의 얼굴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천하의 추녀였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까무러치게 만든 신부의 무서운 정체와 그 속에 숨겨진 기막힌 반전의 지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 바닥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학문에만 매진했던 한 선비가 당당히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한 것이지요. 이 선비의 이름은 이도윤. 충청도 공주 근처 산자락 끝에 걸쳐 있는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봉수는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커녕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무학의 농부였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반 집안의 하녀로 일하다 아버지를 만나 혼인했고 평생 남의 집 빨래와 삭바느질로 살림을 보탰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우고 사서삼경을 익히고 좋은 스승 아래에서 문장을 다듬어야 겨우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양반가의 자제들도 수십 년을 공부하고도 떨어지는 시험에 농부의 아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에게는 한 가지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5살 때 마을 서당 앞을 지나가다 훈장이 읽는 글소리를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집에 돌아와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웃집 노인이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당에서 가르치는 천자문 구절을 한 번 듣고 외운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마을 서당의 훈장이 도윤을 데려다 시험해 보았는데 한 번 읽은 것은 잊지 않았고 2번 읽은 것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훈장은 이런 아이는 처음 본다며 당장 서당에 받아들였습니다. 속된 말로 신동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서당에 다니려면 속수라 하여 스승에게 예물을 바쳐야 했고 책과 붓과 먹을 사야 했습니다. 농사꾼의 살림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봉수는 고민 끝에 논 한 마지기를 팔았습니다. 전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농사꾼의 아들이 글을 배워서 뭘 하겠느냐고. 그 논이 없으면 내년 봄에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윤은 서당에 들어갔고 배움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8살에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뗐고 10살에 소학을 마쳤습니다. 12살이 되자 논어와 맹자를 읽기 시작했는데 마을 서당의 훈장으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었습니다. 훈장이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밑에서는 더 배울 것이 없으니 더 큰 스승을 찾아가라고. 하지만 더 큰 스승을 찾아간다는 것은 더 큰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도윤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주 관아의 좌수를 지낸 박진사라는 양반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인근에서 학식이 높기로 이름난 사람이었는데 도윤의 재주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며 마을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도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논어의 한 구절을 들어 해석을 물었고 시 한 수를 지어보라 했습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에 박진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자리에서 도윤의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자기가 학비를 대줄 테니 한양으로 보내라고. 한양에 자신의 옛벗이 있는데 조선 제1의 학자라고. 그 사람 밑에서 배우면 반드시 크게 될 것이라고. 박진사가 말한 한양의 학자가 바로 최판서 최응현이었습니다. 최응현. 이 이름은 당시 조선의 학문과 정치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조판서를 지낸 고위 관료이자 성리학의 대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학식도 학식이지만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여 당파 싸움이 극심하던 시기에도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노론과 소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흔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외동딸 하나만 두고 있었는데 이 딸의 존재는 한양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최응현이 의도적으로 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혹 혼담이 들어와도 한사코 거절했고 딸을 밖에 내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최 판서의 딸은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기에 이토록 숨기는 것인가? 소문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딸이 너무 아름다워서 탐을 낼까봐 숨긴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딸에게 무슨 결함이 있어서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최응현의 문화에 13살의 도윤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한양에 올라온 도윤은 처음에 기가 죽었습니다. 최응현의 서재에는 이미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전부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운 것은 기본이고 집안의 장서가 수천 권씩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농부의 아들은 확실히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은 대놓고 도윤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미묘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도윤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고 토론을 할 때도 도윤의 발언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견뎠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증명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증명의 기회는 빨리 왔습니다. 최응현이 제자들에게 시제를 내리고 글을 쓰게 했는데 도윤의 글이 단연 뛰어났습니다. 최응현은 제자들 앞에서 도윤의 글을 읽어보았고 다 읽은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최응현이 침묵하는 이유를 몰랐지만 나중에 최응현이 측근에게 한 말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수십 명의 제자 중에 이런 제목은 처음이라고. 최응현은 그때부터 도윤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는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어 도윤만을 위한 수업을 했습니다. 사서삼경의 깊은 뜻을 풀어주었고 문장을 다듬는 법을 가르쳤고 과거 시험의 출제 경향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도윤에게 최응현은 스승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지 못한 것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법, 관직에 나아갔을 때의 처세까지 농부의 아들이 알 수 없는 세계를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최응현을 아버지처럼 믿었고 최응현은 도윤을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이 관계는 1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도윤은 한양에서 학문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고 낮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더운 여름에도 눈이 쌓이는 겨울에도 도윤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고향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한양에 올라간 지 3년째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무리한 삭바느질이 몸을 갉아먹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때만큼 침묵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가 도윤에게 처음으로 긴 말을 했습니다. 네 어미가 살아생전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아들이 벼슬길에 올라 양반의 갓을 쓰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다고. 그러니 한양에 올라가서 반드시 해내라고. 도윤은 3년상을 치르고 다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3년상 동안 학업이 중단되었지만 최응현은 도윤이 돌아오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도윤의 나이가 20을 넘기고 있었고 과거 응시의 적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이 되던 해 최응현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과거를 보라고. 도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수재들이 수십 년을 준비하고도 떨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배경도 인맥도 없는 농부의 아들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최응현은 단호했습니다. 내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다만 한 가지, 화려한 문장에 매달리지 말라고. 내가 살아온 삶을 쓰라고. 진짜 삶이 묻어나는 글은 어떤 기교로도 흉내 낼 수 없는 법이라고. 도윤은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제가 내려왔습니다. 위민지본, 백성을 위하는 것이 다스림의 근본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도윤의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논밭에서 허리가 굽도록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삭바느질에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나도 멈추지 못하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보릿고개에 풀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마을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관아의 서재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도윤은 뼈와 살로 알고 있었습니다. 글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의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읽는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관들은 도윤의 다단을 돌려 읽었습니다. 수석 시관이 다단지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더 볼 필요가 없다는 한숨이었습니다. 결과는 장원급제. 수만 명 중 1등. 임금으로부터 어사화를 하사받고 사미류가를 하며 한양의 거리를 누볐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이야기에 한양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양반가 자제도 아니고 유력 가문의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닌 순전히 실력만으로 장원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장원급제 소식이 전해지자 혼담이 쏟아졌습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가에서 사위로 삼고 싶다는 이야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장원급제자라는 타이틀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출세가 보장된 인물이니 딸을 시집 보내면 집안의 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맥까지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혼처를 고를 여유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평생 학문에만 매달려온 사람이었기에 여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고 혼인보다는 관직에 나아가 일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스승 최응현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최응현은 혼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외동딸을 아내로 맞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됨됨이를 보고 금쪽 같은 딸을 내어주려 한다고. 인물이 부족할지 몰라도 가문을 일으킬 제목이니 믿고 혼례를 치르라고. 도윤은 놀랐습니다. 최응현의 딸. 한양에서 그 존재조차 베일에 쌓여 있던 여인. 수많은 양반가에서 혼담을 넣어도 한사코 거절하던 최응현이 농부의 아들인 자기에게 딸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도윤에게 최응현은 10년간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문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은인이었습니다. 그 스승이 딸을 맡기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저버리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도윤은 신부의 얼굴을 미리 볼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혼인 전 신부의 얼굴을 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더구나 최응현은 딸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이 어떤지, 나이가 몇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응현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원급제자의 혼례식답게 규모가 컸습니다. 최응현이 예조판서 출신의 고위 관료였기에 조정의 대신들이 축하를 보내왔고 한양의 유명 양반가에서 예물이 도착했습니다. 온 고을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천재사위와 권력가의 딸의 만남이라며 부러워했고 이 혼인이 한양 정가의 새로운 판도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이봉수도 한양에 올라왔습니다. 평생 산고를 벗어난 적이 없는 농부가 아들의 혼례를 위해 열을 넘게 걸어서 한양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려한 혼례식장에서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양반들 사이에서 쭈뼛거리며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모르는 모습이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보고 싶다는 듯이.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에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관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신방에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평생 학문에만 매달려온 사람이었기에 여인과 단둘이 방에 있는 것 자체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화려한 족두리를 쓴 신부가 방 한가운데 수줍게 앉아 있었습니다. 원삼의 자수가 촛불에 반짝였고 고개를 숙인 자세는 단아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면사포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면사포 뒤에 숨겨진 신부의 얼굴은 도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 전체에 검붉은 점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냥 점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볼에서 이마까지, 턱선을 따라 목까지 크고 작은 점이 수십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입술은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었고 눈은 초점이 맞지 않는 듯 어딘가를 향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릴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대자로 쓰러졌습니다. 한참 뒤 정신을 차린 도윤의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방금 본 신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을 모신 스승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승이 자기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딸의 외모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은폐였습니다. 도윤의 성품을 알았기에 미리 알려주면 거절할 것을 알고 일부러 숨긴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짐을 싸서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이 혼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도 은혜에 대한 보답도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챙기고 보따리를 꾸리는 도윤의 등 뒤에서 신부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놀랍도록 또렷하고 차분하고 깊이가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신부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인물은 3년이요. 지혜는 30년이며 덕망은 300년을 간다고. 겉껍데기에 취해 장원급제의 그 깊은 뜻을 이루려는 것이냐고.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따리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범상치 않은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쁜 말이 아니라 무게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학문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도윤이었기에 그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식견의 수준을 단번에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기죽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자기 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도윤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도윤이 보따리를 내려놓은 것은 신부의 외모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배신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도윤은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한 말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신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하지만 그 말의 뜻을 진짜로 깨달은 것은 책에서가 아니라 살면서라고. 도윤은 다시 물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고. 신부는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제자백과까지 읽었다고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대신 딸에게 학문을 가르쳤고 20해 가까이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자랐다고. 도윤은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논어의 한 구절을 들어 해석을 물었습니다. 신부의 해석은 도윤이 들어본 것 중 가장 명쾌한 것이었습니다. 10년간 최응연 밑에서 배운 도윤도 생각하지 못한 관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맹자의 한 구절로 넘어갔습니다. 신부의 해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역사적 맥락까지 짚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도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학식은 과거의 급제한 관리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관리들보다 나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자가 과거를 볼 수 있었다면 이 여인도 급제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이 분노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신부와 같은 방에서 잤지만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최응현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의 서재에 들어서자 최응현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느냐고. 최응현은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미리 알려주었다면 혼인을 승낙했겠느냐고. 솔직히 답해보라고.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응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은 어릴 때부터 얼굴 때문에 세상의 냉대를 받아왔다고.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상대편에서 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도망쳤다고. 딸의 학식과 인품은 조선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지만 세상은 여인의 얼굴만 보고 판단한다고. 자기가 죽고 난 뒤 딸이 홀로 남겨지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그래서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사위를 찾아야 했다고. 10년간 도윤을 지켜보며 이 사람이라면 혹시 딸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고. 그래서 일부러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직접 보고, 직접 부딪히고, 직접 판단하게 하고 싶었다고. 최응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이해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속은 것은 분명한데 그 이유를 들으니 차마 원망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스승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장은 마음을 정할 수 없다고. 최응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도윤과 신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부부다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사랑채에서 지냈고 신부는 안채에 머물렀습니다. 밥은 함께 먹었지만 식사 중에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관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정의 복잡한 역학 관계에 부딪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장원급제로 사헌부에 배치되었는데 사헌부라는 곳은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부서였습니다. 비리를 적발하고 부정한 관리를 탄핵하는 일. 그것은 듣기에는 정의로운 일이었지만 실상은 정치적 지뢰밭이었습니다. 누구를 탄핵하느냐가 곧 어느 당파에 서느냐를 의미했고 잘못 건드리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세계였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암투와 모략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과 조정에서 살아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도윤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상관인 대사헌이 도윤에게 지시했습니다. 특정 관리를 탄핵하는 상소를 작성하라고. 그 관리는 소론 쪽 인물이었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증거는 불확실했지만 대사헌은 어서 상소를 올리라고 재촉했습니다. 도윤은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소를 올리는 것이 꺼림칙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고민에 잠겨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신부가 저녁상을 들고 왔습니다. 상을 내려놓고 물러가려는데 도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챈 듯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신부가 물었습니다.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도윤은 처음에 대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관직의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부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탄핵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도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신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조정의 형세가 어떤지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세력 균형, 대사헌이 어느 당파에 속해 있는지, 그 탄핵이 순수한 감찰이 아니라 정치적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도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관아에 가본 적도 없고 조정에 출입한 적도 없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역학관계를 이토록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그 상소를 올리면 당장은 상관의 환심을 사겠지만 증거가 부족한 탄핵은 반드시 역풍을 맞는다고. 소론 쪽에서 반격을 할 것이고 상소를 작성한 도윤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대사헌은 자기는 빠지고 부하에게 상소를 쓰게 한 것 자체가 위험을 떠넘기는 수작이라고.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상소를 쓰되 탄핵이 아니라 조사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쓰라고. 그러면 상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아니면서도 증거 불충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도윤은 신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결과는 신부의 예측 그대로였습니다. 소론 쪽에서 대대적인 반격이 나왔고 원래 탄핵 상소를 올리려던 다른 관리 2명이 역으로 탄핵을 당해 파직되었습니다. 도윤은 조사 요청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화를 면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도윤은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녁마다 신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언을 구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신부의 판단이 자기보다 정확했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쌓이면서 도윤의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부의 학식에 놀랐고, 다음에는 지략에 감탄했고, 그 다음에는 인품에 감동했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첫날 밤에 기절한 것에 대해서도, 사랑채에서 따로 자는 것에 대해서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윤의 관직 생활을 묵묵히 뒷바라지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확한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도윤이 2번째 위기에 처했을 때 신부의 진가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도윤이 사헌부에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상관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사헌은 도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장원급제 타이틀 하나로 출세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새 대사헌은 도윤에게 온갖 꾸준히 일을 떠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출장을 연달아 보내고 보고서 작성 기한을 터무니없이 짧게 주고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견뎠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 대사헌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도윤이 작성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며 이것을 빌미로 탄핵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오류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였지만 대사헌의 권한으로 오류라고 규정하면 도윤은 꼼짝없이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윤이 저녁에 이 이야기를 하자 신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대사헌이 도윤을 탄핵하기 전에 도윤이 먼저 대사헌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부에 따르면 새 대사헌은 취임 전에 지방 수령을 지낼 때 세금을 횡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신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고. 신부는 아버지 최응현의 서재에 조정 인사들의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응현이 수십 년간 관직 생활을 하며 모아둔 정보였는데 신부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읽으며 조정의 인물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유는 신부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대사헌의 세금 횡령 증거를 확보하여 임금에게 직접 상소를 올렸습니다. 결과는 대사헌의 파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윤의 이름을 조정에 각인시켰습니다. 상관의 비리를 밝힌 용기 있는 관리라는 평판을 얻었고 임금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부의 지략 덕분이라는 것을. 혼이 난 지 2년이 지나면서 도윤은 신부의 얼굴을 볼 때 더 이상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부와 대화할 때 도윤의 눈은 신부의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고 식사를 할 때는 신부의 손놀림에 시선이 갔습니다. 신부가 국을 끓이는 손놀림은 정갈했고 빨래를 개는 모습은 단정했으며 책을 읽을 때의 자세는 우아하기까지 했습니다. 얼굴에 점이 있고 입술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도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도윤이 관아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부가 세수할 물을 떠왔습니다. 도윤은 무심코 대야의 물에 비친 신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에 점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첫날 밤에 보았을 때는 검붉고 선명했던 점들이 지금은 연한 갈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개수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람의 피부도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점은 계속 옅어졌습니다. 넉 달이 더 지나자 점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의 삐뚤어짐도 덜해진 것 같았고 눈의 초점도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이상함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직접 물었습니다. 얼굴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이냐고. 신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첫날 밤의 얼굴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최응현이 딸의 얼굴에 약초 물을 발라 일부러 추하게 꾸민 것이었습니다. 검은 점은 특정 약초의 즙을 반복해서 바르면 피부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점이었고 입술의 삐뚤어짐은 근육을 경직시키는 약초를 입술 주변에 바른 효과였으며 눈의 초점이 나간 것은 특정 안약의 작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일시적인 위장이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최응현이 이 모든 것을 꾸민 이유를 신부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걱정했다고. 딸에게 학문과 지혜를 가르쳤지만 세상은 여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아름다운 얼굴 때문에 딸을 취하는 남자는 얼굴이 늙으면 떠날 것이고 권세 때문에 딸을 취하는 남자는 권세가 무너지면 배신할 것이라고. 그래서 최응현은 반대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추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추한 모습을 보고도 떠나지 않는 남자, 겉모습 너머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남자. 그런 남자만이 딸을 진심으로 지켜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약초 물이 빠진 신부의 맨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경국지색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단아하고 맑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선했고 인매가 고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인품을 이미 알고 있는 눈으로 보니 세상 어떤 미인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조정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사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극으로 치달아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밀어내는 정치적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관리가 하루아침에 파직되거나 유배를 갔고 일부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고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도 위험했습니다. 장원급제 이후 빠르게 출세한 도윤은 양쪽 당파 모두의 눈에 띄는 존재였고 어느 쪽이든 끌어들이거나 제거하고 싶은 인물이었습니다. 사화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신부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조정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곧 큰 바람이 불 것이라고. 지금부터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병을 핑계로 한 달간 관직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양쪽 당파 모두에게 중립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그리고 사화의 바람이 지나간 뒤에 다시 나가면 살아남은 쪽에서 도윤을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고. 도윤은 신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사화가 터졌습니다. 조정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친분이 있던 관리들 중 상당수가 희생되었습니다. 도윤의 사헌부 동기 3명이 유배를 갔고 1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병을 핑계로 집에 있었기에 화를 면했습니다. 양쪽 당파 어디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도윤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사화의 바람이 지나간 뒤 살아남은 쪽에서 예상대로 도윤을 불렀습니다. 능력 있고 깨끗한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이조차미로 승진했습니다. 그 뒤로도 신부의 조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관리와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 어떤 상소를 올려야 하는지, 어떤 정책을 밀어야 하는지. 신부의 판단은 매번 정확했고 도윤은 한 번도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출세는 빨랐습니다. 이조참의에서 이조참판으로, 참판에서 대사헌으로. 쉰이 되기 전에 정승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조정에서는 도윤의 승승장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정승까지 올랐다며. 장원급제의 저력이 대단하다며.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뒤에 신부가 있었다는 것을. 도윤이 조정에서 발언할 때마다 그 발언의 뼈대는 전날 밤 신부와 나눈 대화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위기를 넘길 때마다 그 대응 전략은 신부가 짜준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단 한 번도 자기 공을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조용히 안채에 머물렀고 찾아오는 손님에게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도윤만 보았고 신부의 존재는 그림자처럼 가려져 있었습니다. 정승이 된 해의 겨울이었습니다. 도윤은 관아에서 돌아와 안채로 향했습니다. 신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는 모습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약초 물이 빠진 지 오래된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책을 읽는 눈빛만큼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도윤은 신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첫날 밤에 부인의 얼굴만 보고 도망치려 했었다고. 만약 그때 정말로 도망쳤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부인은 자신의 아내이자 하늘이 내린 가장 귀한 스승이라고. 신부는 한참 동안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만 서방님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꺼내 쓸 수 있도록 도운 것뿐이라고. 장원급제의 실력은 원래 서방님의 것이었고 정승의 자리에 오른 것도 서방님의 노력이라고. 도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이 없었다면 첫 번째 위기에서 이미 파직당했을 것이고 사화 때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부인의 지혜가 없었다면 자기는 그저 글 잘 쓰는 시골 선비로 끝났을 것이라고. 신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외모 때문에 세상의 냉대를 받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혼인조차 하지 못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 앞에서 조선의 정승이 무릎을 꿇고 스승이라 부른 것이었습니다. 도유는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 공주 근처로 돌아갔습니다. 강가에 작은 집을 짓고 신부와 함께 조용히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강변을 나란히 산책하는 노부부를 보았다고 합니다. 도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언은 한마디였습니다. 내 장원급제는 부덕이고 내 정승은 아내 덕이라고.